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표적요법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표적요법들이 암치료용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지요. 이런 치료법에는 호르몬요법과 신호전달 억제제, 유전자 발현 조절제, 세포사멸 유도제, 혈관 신생 억제제, 그리고 면역요법 및 독소 전달 분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요법은 특정 호르몬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 치료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한 종양의 성장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치료법이며, 이 종양은 그 호르몬이 증가하면 더 잘 자랍니다. 호르몬요법은 신체가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요법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둘 다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전달 억제제는 세포가 신호전달에 참여하는 분자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세포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신호는 최종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만드는 일련의 생화학 반응을 통해 세포 내에서 전달이 됩니다. 일부 암에서는 악성세포는 외부 성장 요인에 의해 촉진이 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분열하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이러한 부적절한 신호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기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포사멸 유도제는 암세포가 세포사멸이라는 세포의 사망 과정을 겪도록 만듭니다. 세포사멸은 몸에서 불표로 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암세포는 아주 영악해서 세포사멸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사멸 유도제는 이 암세포의 사멸을 초래하기 위해 이러한 암세포의 방어 전략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요체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 신생 억제제라는 것은 종양의 새로운 혈관의 생성과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혈액의 공급은 종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요. 이 혈관 신생을 방해하는 치료는 종양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일부 표적요법은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인 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다른 혈관 신생 억제제는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적요법의 한 분야인 면역요법은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일부 면역체들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분자를 인식하는 단일 클론 항체들입니다. 표적 분자에 단일 항체를 결합시키면 그 표적 분자를 발현하는 세포의 면역 파괴를 초래합니다.
다른 단일 클론 항체는 특정의 면역세포와 결합이 되어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죽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독성 분자를 전달하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치료법은 특히 암세포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항체가 표적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나 독성 화학 물질과 같은 항체와 연결된 독성 분자가 세포에 흡수가 되어 결국 그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 독소는 인체의 대부분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백신과 유전자 요법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 암 백신에 대한 정보는 미 국립암연구소의 팩트시트 암 생물요법 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이미 방송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표적요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암의 경우에는 그 암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 표적요법에 적합한 표적을 갖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치료법으로 치료받을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BCR, ABL 융합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암의 경우 환자의 종양 조직을 검사하여 적절한 표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합니다. 표적요법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종양이 표적을 암으로 알려주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생긴 환자에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치료법이 표적으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는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환자가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표적요법의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확산되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식약청이 특정 표적요법을 승인할 때에 정해집니다. 그러면 암 표적요법도 아직 완성된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요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세포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암세포의 저항이죠. 암세포의 저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요법이 더 이상 표적과 잘 작용하지 않도록 표적 자체가 돌연변이를 통해 자신이 변해버리거나 또는 종양이 표적에 의존하지 않고 종양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는 그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적요법은 다른 표적요법과 결합을 시키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프 V602 돌연변이에 의해 흑색종에서
변경이 된 세포의 신호 경로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 두 가지 치료법을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표적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항력과 질병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하나 이상의 전통적인 화학요법과 결합하여 표적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치료제 허셉틴은 전통적인 화학요법 약제인 도세탁셀과 결합하여 HER2 노이 NEU 단백질을 과도하게 발현하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표적치료의 또 다른 한계는 표적의 구조나 표적의 기능이 세포에서 조절되는 방식 때문에 일부 찾아낸 표적을 공략할 약물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모든 암의 4분의 1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신호단백질인 라스가 있습니다. RAS를 라스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기존 약품의 개발 기술로는 라스 신호 억제제를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유망한 접근법들은 이 한계를 곧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참 많은 표적요법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표적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암 표적요법이 기존의 화학요법 약제보다 독성, 즉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 암 표적요법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적요법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와 간염 및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간질환입니다. 표적요법에서 보이는 또 다른 부작용들은 대개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이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나거나 피부가 근성으로 변하거나 손톱의 모양이 변경이 되거나 탈모가 생기거나 이런 전부 피부에 일어나는 질환들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응고라든지 상처 치유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또 네 번째는 위장관, 위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여기 입, 구강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전부 일컬어서 위장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장관에 천공,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 그 표적요법의 특정 부작용은 더 나은 치료 결과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는 신호전달 억제제 그 타세바나 이레사 같은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여드름형의 발진을 일으키는 환자들은 발진을 일으키지 않는 환자보다 이런 약물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관 신생 억제제 베바시주맵을 치료로 받은 치료를 받는 동안 고혈압이 발생한 환자들도 결과를 보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표적요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소아용으로 승인을 받은 그 표적요법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면역 억제와
정자 생산 장애를 포함한 부작용이 성인 환자들보다 훨씬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